작은 아씨들. 찬바람이 창문을 거세게 두드리는 겨울밤, 마츠가의 거실에는 희미한 병로 불빛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자매는 낡은 카페 뒤에 모여 앉아 다가올 성탄절에 대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매그는 낡은 드레스를 매만지며 한숨을 내쉬었고, 둘째 조는 사고 싶은 책을 떠올리며 바닥에 엎드려 투덜거렸습니다. 수줍음 많은 베스와 막내 에이미도 각자 피아노 악보와 그림 도구를 갖지 못하는 처지를 아쉬워하며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밖에서 돌아온 어머니가 눈을 털어내며 남편의 편지를 꺼내들자 방 안의 공기는 단숨에 달궈졌습니다. 편지 속에는 군대에서 고생하는 아버지의 안부와 함께 딸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짐들을 잘 이겨내길 바란다는 절절한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매들은 자신들이 사고 싶었던 물건들 대신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위한 선물을 사기로 비밀리에 약속했습니다. 매그는 새 장갑을, 조는 튼튼한 가죽 슬리퍼를, 베스는 자수를 놓은 손수건을, 그리고 에이미는 향수를 준비하며 성탄 아침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성탄절 아침 자매들은 정성껏 준비한 아침 식사를 막 시작하려던 참에 어머니로부터 근처 험멜가의 비참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쨉감도 없고 갓난아기까지 굶주리고 있다는 말에 네 자매는 잠시 서로를 쳐다보다가 이내 자신들의 빵과 우유를 들고 추운 거리로 나섰습니다. 굶주린 이웃에게 식사를 건네고 돌아온 집, 식탁은 텅 비어 있었으나 어머니의 칭찬과 따뜻한 포옹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 소식을 들은 이웃집 노신사 로렌스 씨가 아이스크림과 꽃, 그리고 달콤한 과자들이 가득 담긴 풍성한 성탄 만찬을 보내왔습니다. 조는 창가에 서서 늘 적막해 보이던 이웃집 저택의 커튼 뒤를 유심히 살피다 홀로 창밖을 내다보는 소년 로리를 발견했습니다. 자매들의 화목한 성탄 파티를 부러운 듯 바라보는 소년의 눈동자를 보며 조는 조용히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녁이 깊어지자 자매들은 거실에 작은 무대를 꾸미고 자신들이 직접 쓴 연극을 올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낡은 가구들 사이로 소녀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병로의 불꽃은 새벽이 올 때까지 거실 바닥을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성탄절이 지난 뒤에도 조는 담장 너머 로렌스 저택의 커다란 창문에 자꾸만 시선을 던졌습니다. 웅장하지만 적막이 감도는 그 집안에 홀로 남겨진 소년 로리가 얼마나 외로울지 짐작한 조는 어느 눈 내리는 오후 빗자루를 들고 뜰로 나갔습니다. 조는 눈덩이를 뭉쳐 2층 창문을 살짝 두드렸고 깜짝 놀라 창을 연 로리에게 감기는 좀 어떠냐며 씩씩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소년의 반가운 기색을 확인한 조는 어머니가 챙겨준 다과를 들고 엄격한 할아버지가 지키는 로렌스 저택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로리는 침대 옆 안락의자에 앉아
조가 들려주는 마치가의 시끌벅적한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며 연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는 서재 가득 꽂힌 수천 권의 책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으며 로리는 그런 조에게 마음껏 책을 구경해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재에서 한창 대화를 나누던 중 무뚝뚝한 인상의 로렌스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으나 조는 당황하지 않고 솔직한 태도로 노신사를 대했습니다. 조의 당당함에 마음이 움직인 노인은 손자에게 좋은 친구가 생겼음을 직감하고 조를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얼마 후 로리는 마치가의 소박한 거실로 초대받아 네 자매와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줍음 많은 베스는 로리를 보자마자 피아노 뒤로 숨어버렸고 막내 에이미는 세련된 소년의 모습에 한껏 뽐을 내며 우아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로리는 자매들이 직접 짠 연극 대본을 함께 읽으며 런던에서 보고 들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어 소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소년의 방문으로 마치가의 낡은 거실은 전보다 훨씬 생기가 돌았으며 자매들은 로리를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형제처럼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로리는 보답으로 자신의 저택에 있는 훌륭한 피아노를 베스가 언제든 와서 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베스는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로렌스 할아버지가 보낸 다정한 편지를 읽고 용기를 내어 저택의 커다란 연주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와 로리는 정원 담벼락 사이에 작은 나무 상자를 매달아 비밀 우체통을 만들고 그곳에 편지와 꽃 그리고 책들을 몰래 주고받았습니다. 적막했던 담장 사이에는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두 집안 사이를 가로막던 높은 벽은 서서히 허물어져 갔습니다. 저물어가는 저녁 노을 아래 담장 위에 나란히 앉은 조와 로리의 그림자가 눈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외로운 소년이었던 로리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며 자매들에게는 든든하고 다정한 남자 형제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함께 숲을 뛰어다니고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며 겨울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단단한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마치가의 작은 등불은 이제 옆집 저택의 커다란 창문까지 환하게 비추며 두 집안의 새로운 인연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가디너 부인의 저택에서 화려한 무도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마치가의 집안은 모처럼 들뜬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첫째 매그는 낡은 드레스를 정성껏 다림질하며 설렘에 부풀었지만 둘째 조에게는 남모를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며칠 전 난로 근처에서 책을 읽다 실수로 유일한 외출용 드레스 뒷자락을 시커멓게 태워 먹어 커다란 구멍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매그는 경악하며 무도회 내내 벽에 등을 붙이고 서서 절대로 뒤를 보이지 말라고 조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무도회장에 도착한 조는 구멍난 드레스를 들킬까봐 사람들을 피해 어두운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무거운 예복과 낯가림을 피해 도망쳐 나온 로리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진 복도에서 샹들리에 불빛을 피해 자기들만의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며 깔깔거렸고, 존은 드레스 걱정 없이 신나게 발을 굴렀습니다. 한편 매그는 친구가 빌려준 꽉 끼는 구두를 신고 춤을 추다 발목을 심하게 삐끗했고, 결국 조와 로리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며칠 뒤 무도회에 가지 못해 셈이 났던 막내 에이미는 언니들이 자신만 빼놓고 연극을 보러 가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심술이 난 에이미는 조가 수개월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공들여 쓴 단 하나뿐인 소설 원고를 벽난로에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연극을 보고 돌아와 재로 변한 원고를 발견한 조는 비명을 지르며 에이미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조는 절대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며 차갑게 돌아섰고, 에이미는 겁에 질려 눈물로 빌었으나 조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조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채 로리와 함께 스케이트를 타러 강가로 나갔고, 에이미는 화해를 구하려 몰래 그들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조는 에이미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지만 얼음이 얇으니 조심하라는 로리의 외침을 동생에게 전해주지 않은 채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순식간에 얼음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에이미가 차가운 물속으로 빠져버렸고, 조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로리가 재빨리 달려와 에이미를 물 밖으로 끌어냈고 젖은 동생을 품에 안은 순간 조의 마음속 분노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에이미를 따뜻한 담요로 감싸주며 조는 자신의 고집이 부를 뻔한 끔찍한 사고를 떠올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에이미는 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원고를 태운 일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고, 조 또한 동생을 용서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자매는 침대 위에서 서로를 꼭 껴안은 채 긴 하루의 소동을 마무리했으며, 거실의 벽로는 평소보다 더 붉게 타올랐습니다. 겨울밤은 깊어갔지만 마치가의 아이들은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정원 사이의 낮은 담장 아래에는 조와 로리가 함께 만든 작은 나무 상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상자를 비밀 우체통이라 부르며 서로의 소소한 일상과 고민이 담긴 편지를 몰래 주고받았습니다. 때로는 새로 읽은 책의 소감을 적은 쪽지가 담기기도 하고, 때로는 정원에서 갓 딴 싱싱한 꽃송이나 직접 구운 과자가 들어있기도 했습니다. 이 작은 상자는 두 집안을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이자 아이들의 꿈과 우정이 무르익는 소중한 저장고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조는 우체통 안에서 로리가 정성껏 써내려간 교정 원고를 발견하고 기쁨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이미의 실수로 사라졌던 이야기들을 조가 다시 기억해내어 쓰기 시작하자 로리가 기꺼이 그녀의 첫 번째 독자이자 편집자가 되어준 것이었습니다. 베스 또한 로렌스 할아버지가 보내준 악보를 우체통에서 꺼내들며 수줍게 감사 편지를 써서 다시 그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자매들은 매일 아침 우체통에 어떤 소식이 도착했을지 기대하며 정원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비밀 우체통에는 때로는 로리의 남모를 고민이 담긴 쪽지도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여 엄격한 교육을 받는 것이 힘들다는 로리의 고백에 조는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조는 로리에게 우리가 각자의 마음속에 짊어진 짐들은 언젠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걸음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적었습니다. 두 소년은 보이지 않는 글자들을 통해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으며 담장 너머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조금씩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조는 우체통 근처에서 로리를 기다리며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무는 햇살이 우체통의 낡은 나무 틈새를 비추자 그 안에는 누군가 넣어둔 작은 사탕 봉지가 보석처럼 반짝이며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날 마츠가의 평온을 깨는 급한 전보 한 통이 날아들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아버지가 위독하여 워싱턴의 군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온 집안을 슬픔과 혼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간호하기 위해 즉시 떠날 채비를 서둘렀으나 당장 여비조차 부족한 가난한 형편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매들은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의 짐을 챙겼고 로렌스 씨는 자신의 충직한 하인을 동행시켜 주겠다며 어머니의 길을 도왔습니다. 조는 어머니의 여비에 보태기 위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마을로 나가 자신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길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습니다. 짧아진 머리에 망토를 뒤집어 쓰고 돌아온 조가 조용히 돈을 내놓자 식구들은 모두 경악하며 조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딸들의 희생과 정성이 담긴 여비를 챙겨 기차역으로 향했고 이제 집에는 네 자매만 남아 어머니 없는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비어버린 어머니의 빈자리는 너무도 컸으나 자매들은 서로의 손을 꼭 맞잡으며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 자매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각자의 책임을 다하며 집안일을 꾸려나갔습니다. 매그는 집안의 안주인이 되어 동생들을 살폈고 베스는 평소처럼 험멜가의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로리는 매일같이 마치가를 방문하여 장작을 패거나 힘든 일을 도우며 어머니를 대신해 자매들의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베스가 험멜가에서 돌아온 후 심한 열과 함께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베스가 성홍열에 걸렸다는 의사의 진단이 내려지자 집안에는 다시 한번 차가운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전염을 막기 위해 성홍열을 앓은 적이 없는 막내 에이미는 어쩔 수 없이 엄격한 마치 고모할머니 댁으로 거처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매그와 조는 베스의 침대 곁을 지키며 밤낮으로 간호에 매달렸고 로리는 혹시나 나쁜 소식이 전해질까 두려워하며 집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없는 집에서 자매들은 불어닥친 모진 시련을
온몸으로 견뎌내며 간절한 마음으로 10월의 차가운 밤을 지새웠습니다. 시린 비가 창문을 적시는 가운데 베스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성홍열의 붉은 반점이 소녀의 가녀린 얼굴을 뒤덮었고 늘 온화하던 베스의 눈동자는 고열로 인해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맸습니다. 매그와 존은 교대로 베스의 곁을 지키며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지만 열은 좀채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의 피아노는 덮개가 닫힌 채 정막에 잠겼고 자매들은 베스가 다시 일어나 건반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편 마치 고모 할머니 댁으로 격리된 에이미는 외로움과 공포 속에서 매일같이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에이미는 그곳에서 고모 할머니의 엄격한 예법을 배우며 언니들이 겪고 있을 고통을 짐작하고 자신의 철없던 지난 날들을 조용히 되돌아보았습니다. 로리는 두 집안을 바쁘게 오가며 에이미에게 언니들의 소식을 전해주었고 베스가 좋아하는 꽃들을 구해와 병실 창가에 놓아두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오늘 밤이 베스에게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존은 베스의 야윈 손을 꼭 잡은 채 한잠도 자지 못하고 어두운 새벽을 지켰습니다. 베스가 잠결에 어머니를 찾는 가태픈 신음소리를 낼 때마다 조의 가슴은 날카로운 칼에 베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로리는 이대로 베스를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할아버지 몰래 전보를 쳐서 워싱턴에 있는 어머니에게 집으로 돌아와 달라는 긴급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창밖의 바람은 마치 불길한 징조처럼 울부짖었으며 마치가의 작은 집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침묵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지날 무렵 갑자기 베스의 호흡이 잦아들며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존은 공포에 질려 매그를 깨우려 했으나 베스의 창백했던 뺨에 미세한 온기가 도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침내 지독했던 열이 내리기 시작한 것이며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베스가 기적적으로 삶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린 순간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틈으로 스며들 때쯤 멀리서 마차 소리가 들려왔고 대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로리가 보낸 전보를 받고 달려온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서 베스는 비로소 깊고 평안한 잠에 빠져들었고 조와 매그는 서로를 껴안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에는 여전히 전쟁터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베스의 회복을 기다리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인 성탄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매들이 소박한 성탄 선물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던 그때 밖에서 낯익은 구두 소리와 함께 대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워싱턴의 병원에서 사선을 넘나들며 간신히 건강을 회복한 아버지가 로렌스 씨와 로리의 부축을 받으며 거실로 들어선 것입니다. 자매들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향해 달려갔고 아버지는 야윈 팔로 딸을 한꺼번에 끌어안으며
무사히 돌아왔음을 알렸습니다. 비어있던 아버지의 의자가 채워지자 마치가의 성탄절은 그 어느 해보다 찬란하고 완벽한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아버지는 서재에 앉아 몸은 비록 수척해졌으나 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으셨습니다. 베스는 아버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를 나직이 읊조렸고, 조는 아버지를 위해 자신이 쓴 글들을 큰 소리로 읽어드렸습니다. 로리와 로렌스 할아버지도 이 축복 같은 순간을 함께 나누며 두 집안 사이의 우정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신 그 겨울밤, 마치가의 작은 등불은 전쟁의 어둠을 걷어내고 따스한 희망의 빛을 온 마을로 퍼뜨렸습니다. 집안에 다시금 평온이 찾아왔지만 조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피어올랐습니다. 창밖의 나무들이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우거질 무렵 조는 자신이 쓴 원고 뭉치를 매만지며 가족을 위해 더 큰 일을 하고 싶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좁은 마을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야만 진정으로 깊이 있는 글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침 뉴욕에서 가정교사 자리가 비었다는 소식을 들은 조는 정들었던 고향집을 떠나 홀로 서기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조는 다락방에 홀로 앉아 짧아진 머리카락을 거울에 비춰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로리는 조의 결정을 전해 듣고는 서운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한달음에 달려와 그녀를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조는 로리에게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며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때가 왔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는 로리의 간절한 눈빛을 뒤로하고 자신의 꿈이 담긴 낡은 가방을 챙기며 새로운 인생의 갈림길 앞에 섰습니다. 뉴욕에서의 생활은 조에게 매일매일이 낯설고도 치열한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대도시의 복잡한 거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틈틈이 신문에 기고할 소설을 집필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조는 그곳에서 독일인 교수 베어 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조의 글이 지닌 투박함 속에 숨겨진 진실한 힘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베어 교수는 조에게 화려한 수식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담아내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조는 그의 조언을 통해 작가로서 한 단계 도약했습니다. 무더운 볕이 내리쬐는 어느 오후, 조는 마침내 자신의 단편 소설이 유명 잡지에 실렸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직접 벌어들인 원고료를 소중히 봉투에 담아 고향의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붙였습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재능으로 가족을 돕는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조는 도시의 붉은 노을 아래서 자신이 선택한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가 대도시에서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동안 막내 에이미에게도 인생을 바꿀 커다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교양이 높고
예술을 사랑하던 마치 고모 할머니가 유럽 여행의 동행자로 세련된 예법을 갖춘 에이미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에이미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화가의 길을 걷기 위해 설레는 마음을 안고 대서양을 건너는 배에 올랐습니다. 파리의 푸른 하늘 아래서 에이미는 거장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미술관을 돌아보며 자신의 재능을 더 날카롭게 가다듬기로 다짐했습니다. 에이미는 화실에 틀어박혀 밤낮으로 대생에 몰두하며 화려한 사교기의 유혹을 꿋꿋하게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와 함께 유람 중이던 로리가 에이미가 머무는 도시를 찾아와 두 사람은 극적인 재회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국적인 정원의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고향집의 소박한 거실과 자매들이 나누던 우스갯소리들을 추억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로리는 예전에 철없던 꼬마에서 우아한 숙녀로 성장한 에이미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에이미 또한 방황을 멈춘 로리의 진중한 눈빛에서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로리는 에이미의 스케치북을 한 장씩 넘겨보며 그녀가 흘린 땀방울과 예술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에이미는 로리에게 자신이 최고의 화가가 될 수 없다면 차라리 붓을 놓겠다며 예술가로서 겪는 고뇌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로리는 그런 에이미를 보며 조아는 또 다른 강인하고도 섬세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녀를 향한 마음이 단순한 우정, 그 이상임을 깨달았습니다. 두 청춘은 노을이 지는 강변을 나란히 산책하며 서로의 꿈이 어떻게 무르익어 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함께 그려갈지에 대해 깊은 공감을 나누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오후, 에이미는 로리가 선물한 스케치북에 그의 초상화를 정성껏 그려주며 환하게 웃음 지었습니다. 유럽의 낯선 풍경 속에서 두 사람의 인연은 연인이라는 이름으로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비록 자신이 세상을 뒤흔들 천재적인 화가는 아닐지라도 자신의 삶을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가꾸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멀리 고향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소식을 가슴에 품은 채 에이미와 로리는 서로의 존재가 주는 든든한 위안을 확인하며 새로운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베스는 기적적으로 성홍열의 위기를 넘겼으나 그 후로 소녀의 몸은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 베스는 조금씩 마른 꽃잎처럼 시들어갔고 가족들은 말은 아꼈으나 가슴 속에 닥쳐올 이별을 예감했습니다. 조는 동생의 창백한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려왔으나 베스는 오히려 자신의 쇠약함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가족들을 향해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깥 세상을 내다보는 것이 일과가 된 베스를 위해 조는 매일같이 재미있는 이야기와 시를 들려주며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바람이 온화해지고 들판에 푸른 새싹이 돋아나던 어느 날, 베스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소중한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손때 묻은 인형들을
이웃집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언니들에게는 밤늦도록 정성껏 수놓은 작은 손수건들을 선물로 건넸습니다. 어머니와 조는 베스의 침대 곁에서 밤낮으로 간호를 이어갔고, 로리는 베스가 평소 좋아하던 꽃들을 매일같이 가져와 방안을 향기로 채워주었습니다. 베스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조에게 자신이 떠난 후에도 어머니와 아버지를 잘 부탁한다는 간곡한 당부를 남겼습니다. 고요한 새벽의 정적이 온 집안을 감싸고 창밖에서 이름 모를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베스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머리를 기댄 채 마치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드는 아이처럼 평온하게 마지막 숨을 내뱉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마치가의 거실 위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고, 조는 동생의 차가워진 손을 꼭 잡으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려한 장식 없이 소박하게 치러진 작별의 자리에는 베스가 생전에 사랑했던 들꽃들이 가득 놓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작은 천사가 남긴 친절함을 기억하며 애도했습니다. 베스가 떠난 뒤 거실의 피아노는 오랫동안 덮개가 닫힌 채 적막한 침묵 속에 남겨졌습니다. 가족들은 문득문득 들려오는 듯한 베스의 환청에 걸음을 멈추기도 했으나, 그녀가 남긴 사랑의 온기를 기억하며 서로를 더욱 소중히 보듬었습니다. 조는 동생이 그토록 아꼈던 유품들을 정리하며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자신의 진심을 담은 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소중한 일을 잃었으나 마치가의 여인들은 베스의 사랑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슬픔 너머의 삶을 향해 한 발자국씩 나아갔습니다. 긴 시간이 흘러 마치가의 정원에는 다시금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결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유럽에서 로리와 함께 돌아온 에이미는 어느덧 우아한 여인이 되어 가족들의 축복 속에 로리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조 또한 뉴욕에서 인연을 맺었던 베어 교수와 재회하였고, 두 사람은 마치 고모 할머니가 남겨주신 커다란 저택에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기로 약속했습니다. 매그는 다정한 남편 존과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마치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자매들은 오랜만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곁에 모여 앉아 벽로의 불꽃을 바라보며 지나온 시간들을 추억했습니다. 가난과 질병, 그리고 이별의 아픔까지도 모두 견뎌낸 그녀들의 얼굴에는 이제 단단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조는 자신이 쓴 가족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그동안 겪었던 행복과 시련을 작품에 녹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부모님은 훌륭하게 자라난 딸들의 손을 하나하나 맞잡으며 대견함과 사랑이 가득 담긴 눈길을 보내주었습니다. 마치가의 넓은 정원에는 학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조와 자매들은 나무 아래 모여 앉아 차를 나누었습니다. 베스는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배려의 마음은 자매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로리는 조의 손을 잡으며 우리가 꿈꾸던 미래가 비록 처음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완벽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마치가의 지붕 위를 황금빛으로 물들이자 가족들은 서로를 꼭 껴안으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치가의 창문마다 따스한 등불이 하나둘씩 밝혀졌고 숲속의 바람은 자매들의 행복을 축복하듯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소녀에서 여인으로 성장한 자매의 이야기는 이제 아름다운 한 권의 책이 되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게 되었습니다.